안녕하세요. 2022 고3 3월 학력평가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총평을 아까 들었을 텐데요. 오늘 시험의 전체적인 난도가 어땠든지 간에 일단은 오늘 시험은 끝났고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나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설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발문이 주어져 있고요. 1, 2, 3, 4, 5번 중에 X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떠한 조건이 나와 있는가 보시면 탄소화합물이래요. 자, 그러면 뭘 포함해야 돼? 분명히 탄소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거기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할로젠이라든지 그러한 애들이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만난 공유결합을 이뤄서 만들어낸 물질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보기에서 1, 2, 3, 4, 5번 중에 탄소 없는 건 다 지워주시면 돼요. 몇 번? 암모니아, NH3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NaCl이니까 안 되겠죠. 일단 2번이랑 3번 지워주시고요. 두 번째, 구성하는 원소의 가지수가 3가지다. 자, 그럼 몇 종류로 되어 있다? 3종류로 되어 있대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CH4입니다. C랑 H 두 종류로 되어 있으니까 1번도 안 되겠죠. 그럼 몇 번이 후보군으로 가능하냐면 4번에 아세트산 CH3COOH, CH5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에 설탕도 C랑 H랑 O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답이 2개니까 안 되겠지. 마지막에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래요. 자, 설탕은 아니겠죠.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CH3, COOH, 아세트산. 이 이름에 이미 정답이 있죠. 수용액에서 이렇게 CH3CO-H+로 이온화가 돼서 산성을 띠게 되는 아세트산이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1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1번은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항상 이 탄소화합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얘네들이 세트로 구성돼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거든요. 수능 특강 교재 좀 활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개념 정립이라든지 문제 여러 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표 보자마자 뭐 물어보겠구나 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테고 좀 읽어볼게요. 밀폐된 진공용기에 C2H5OH 리퀴드를 넣었대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C2H5OH 가스의 양을 나타내었다. 중요한 발문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T2 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T2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여기 평형이 도달했대.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 뭔 뜻이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열심히 일어나는데 걔네들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증발하는 속도와 그리고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진 지점이 되는 거예요. 써볼게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다. 그럼 T1의 시간에서는 아직 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자, 발문에 T2일 때 일단 도달했고 C2H5OH 리퀴드분의 가스의 양이 X였다라는 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온도는 일정하고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자, 기억 번보기부터 보시면 기억에서 B가 A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는 평형 전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증발돼서 나온 가스는 여기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겠죠. 왜? 평형까지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열심히 일어나서 B가 A보다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T1일 때, 그럼 평형 전의 상황이죠. 분모가 뭐냐면 증발 속도예요. V 증분의 V 응축이 1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프를 잠깐 쬐까맣게 그려보면 Y축을 속도, 그 다음에 X축을 시간이라고 제가 적어줄게요. C2H5OH 리퀴드, 얘의 증발 속도는 시간에 따라 지금 온도가 일정하니까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변해서 증발 속도를 따라잡냐면 요렇게 이게 뭡니까? 응축 속도가 되겠죠. V 응축이에요.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우린 여기 T2라고 했죠. 아까 T2고 여기부터 평형 상태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V 증발이 V 응축보다 평형 전에는 더 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디귿번에서 묻고 있는 거 써보면요. T3일 때
리퀴드분의 가스의 양이 X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T3는 뭐예요? 이미 T2에서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럼 동적 평형 상태 T2랑 동일한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비율이 지금 X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X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디귿은 틀렸네. 정답은 기역, 니은 2개 골라가지고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지요. 갑자기 요소수와 관련된 자료이다라는 발문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뭐 요소수 파동과 관련된 시대를 좀 반영하는 문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읽어볼게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엔진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문제죠. 질소산화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에 요소와 물이 혼합된 뭐를 넣어주면, 요소수를 넣어주면 연료의 연소 반응이 일어난대요. 자, 이거는 지금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들을 막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연료를 태워. 얘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태우네? 열이 방출되네?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발열 반응. 자, 그리고 이때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을 흡수했대요. 요소가 분해됩니다.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대요. 그럼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여기서 발생한 열을 흡수하니까 흡열 반응인 것이죠. 흡열 반응. 이 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니아가 질소산화물을 질소기체로 변화시킨다. 아까 뭐가 문제였냐면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질소기체로 변화시키니까 이 대기오염 물질을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요소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뭘 물어본 걸까? 기역번에 기역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기역이 연료의 연소 반응이니까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흡열 반응이다. 제가 쓰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정답이 되네요. 그다음에 디귿번은 디젤 엔진에 요소수를 넣어주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여기 지금 다 문장에서 기술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국어적인 해석 능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 몇 가지씩은 좀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연료의 연소 반응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중화 반응이라든지 금속의 산화 반응이라든지 다양한 발열 반응의 예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흡열 반응 제일 대표적인 건 광합성이고 광합성 말고 만약에 실험 과정이 문제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물질, 질산 암모늄을 포함해서 막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붙였다가 물이 얼어가지고 같이 딸려오는 거. 그 실험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면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발열과 흡열 반응에 해당되는 예들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비탈의 전자배치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문항을 좀 읽어볼게요. 원자 X의 전자배치 가와 나를 나타내었다. 그럼 문항에 좀 발문에 어떤 말이 안 나왔냐면 바닥 상태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가번이랑 나번 배치 중에 누군가는 뭐 바닥 상태일 거고 누군가는 뭐 들뜬 상태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바닥 상태 전자배치가 무엇인가? 바닥 상태 배치라는 것은 싸움 원리.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원리였겠죠.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한 개의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2개가 다 채워진다면 항상 스핀이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는 혼자 있는 홀전자가 많게끔 채우는 게 안정하더래 라고 하는 것이 훈트 규칙이죠. 자,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 이 3가지 원리 및 규칙을 다 지킨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바닥 말고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들뜬 상태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싸움 원리나 혹은 훈트 규칙을 위배했을 때, 훈트 규칙을 위배했을 때. 파울리 베타 원리는 지켜야 돼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약에 위배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치는 뭐 들뜬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뜬은 이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위배했을 때를 얘기한다. 자, 그럼 가번이랑 나번 중에 누가 바닥이고 누가 들뜨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둘 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잘 지켰으므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1s2, 2s2, EP6, 3s2, 3p2까지 채웠으니까 전자가 14개 채워졌네요. 그렇다면 규소, 얘도 14개 채워졌으니까 규소는 규소예요. 여기까지 잘 채웠죠? 3p 오비탈의 이 3개의 오비탈은 에너지가 똑같아요. 따라서 이 2개의 홀전자를 어디다 채워도 상관이 없고 최대치로 2개의 홀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번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나번은 뭐가 문제냐면 3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3p보다 낮아요. 그렇다면 3s에 다 채우고 왔어야 하는데 3s를 다 안 채웠어. 그래 놓고서는 3p로 넘어왔네. 뭐를 위배했죠? 싸움 원리를 위배한 상태가 되겠죠. 얘는 들뜬인데 이유가 뭐냐면 싸움 원리를 위배했어 라고 해주시면 돼요. 다음 기억번부터 X는 14조 원소이다. 규소는 3주기에 해당하는 14조 원소이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가와 나는 모두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가번은 바닥이고 나번만 들뜬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번은 X는 바닥 상태에서 N 더하기 L이 4인 전자의 개수가 3개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양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문제에. 자, N 더하기 L이 4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돼요? 3 더하기 1이 되면 되죠. 왜 이런 걸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할까? 만약에 2 더하기 2 이런 게 있다면 우리 L값, 부양자수 혹은 방위양자수라고 알고 있죠? S오비탈은 0, P오비탈은 1, D오비탈은 2 값을 가져요. N 더하기 L이 4가 되는 게 2 더하기 2라면 이 오비탈은 뭘 뜻하냐면 2D 오비탈을 뜻해요. 이런 건 없어요. D 오비탈은 어디부터 등장하죠? 세 번째, 3D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3P 오비탈만 가능해요. 이게 3P 오비탈을 의미합니다. 3P 오비탈의 바닥 상태에서 전자 몇 개니? 2개죠. 그래서 3개가 아닙니다. 디귿번은 틀렸구나. 정답은 4번에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양자수 관련해서는 이 방위양자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올해 수능 특강 교재를 보시면 이것들 잘 조합하는 문제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천천히 풀어보시면서 앞으로 오비탈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예측을 해 나가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화학 반응식 주어졌고요. 네모 칸 뚫어놨겠지.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로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반응식이 주어졌으면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가? 이걸 빨리빨리 떠오르는 게 중요해요. 반응식에서 제일 핵심은 개수예요. 그럼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의 비는 이 반응하는 애들의 몰수 비를 의미를 해주고요. 분자수 비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기체였다면 기체의 부피 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M이라고 하는 금속을 이렇게 반응을 시켰나 봐요. 그럼 이제 여기 네모칸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여기 기억번에 일단 H2가 들어간다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Y자 한쪽에 Wg의 M을 썼대요. 다른 한쪽에는 충분한 양을 썼대요. 그럼 얘네들은 반응할 때 모자라지 않으니까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지 않겠죠. 기울여서 모두 반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기체 기역의 무엇을 측정했다? 부피를 측정했다. 자, 실험 결과예요. 나에서 발생한 기체 H2의 부피는 V리터였다고 하고요. M의 원자량은 A였대요. 문제에 뭐가 또 주어져 있냐면 T도씨 1기압 현재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이다 라고 하는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기체 1몰 부피는 24리터래. 이 문제는 뭘 하고 싶은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개수야, 개수. 여기 지금 다른 애들 충분했대. 여기 다 반응한 M이라고 하는 거 앞에 개수 1과 발생한 기체 H2 요 앞에 있는 1, 이 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M이랑 기역이라고 하는 H2 기체는 개수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1이야. 1대1은 반응한 이들의 몰수비를 의미를 한대. 그렇다면 몰수를 계산하는 식을 내가 알면은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체가 나왔다면 기체의 부피를
주어진 조건에서의 1몰 부피로 나누면 몰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써봅시다. 원자량이 A인데 Wg이라고 하는 질량을 사용했으면 W라고 하는 질량을 원자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시면 몰수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 있어요? 여기 수소 기체가 V리터가 발생을 했대요. 부피를 뭐로 나눈다? 1몰 부피로 나눈다. 24. 요래 나누면 1대1이니까 결국 A분의 W가 24분의 V 이퀄 A분의 W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죠.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억번에 기억에는 CO2가 들어간다? 아니지. 기억에는 H2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번에 나에서 반응 후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냐라고 했는데 여기 수산화이온 보이시죠? 염기성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디귿번에 A 이퀄 V분의 24W이다. 이 식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A를 주인공으로. A만 저기로 보내게 되면 V분의 24W.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는 정리가 되는구나. 니은 디귿해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 개수랑 연관지어서 풀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구조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자, 뭐라고 했을까? 2주기 원소 X부터 Z에 밑줄 치셔야죠. 2주기입니다. 2주기. 그러면은 탄소부터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나한테 제일 대표적인 그런 원소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들과 수소로 구성된 분자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내었고, 되게 친절한 문제네요. X부터 Z는 각각 C, O, F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모조리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기에 있는 탄소, 산소, 플루오린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자면, 이들은 분자를 형성할 때 공유전자쌍을 4개, 2개, 1개를 가져요.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탄소는 없고요. 산소는 2개, 플루오린은 한 원자당 3개의 비공유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번에서 H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공유전자쌍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X가 하나, 둘, 셋,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지면 되겠지. 이 중에 누구예요? 4개의 공유전자쌍을 가질 수 있는 원소는 탄소예요. X가 탄소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나번은 어떤 상태야? 여기 탄소 왔죠? 여기 Z는 1개의 공유 결합만 할 수 있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럼 Z가 플루오린이 되는 것이구나. Y는 누굴까요? 2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면 된대요. 바로 산소가 들어가면 되겠죠. Y에는 산소. X와의 Z를 옆에다가 적어보면, X는 6번 탄소, 그 다음에 Y는 8번 산소, 그 다음에 Z는 플루오린. 순서대로였네요. 이렇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억번에 전기음 성도는 Z가 제일 크고 Y가 그 다음 X가 제일 찌까맣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기음 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제일 커요? Z이 제일 크고 Y가 그 다음 X가 제일 찌까맣겠죠. 기억번은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가가 나보다 큽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중심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랑 비공유가 몇 개씩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모양이 결정되게 되는데, 얘 탄소라고 하는 중심 원자 주변에는 비공유는 없고요. 공유만 4개 있어요. 그럼 어떤 모양을 선택한다? 정사면체 모양을 선택하게 되죠.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지금 탄소 주변으로 똑같은 수소들이 와서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서, 탄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분자의 모양이 완전 대칭이어서 0이 돼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인 무극성 분자인 것이고요. 얘는 어때요? 여기 O랑 F, 그다음 H 서로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0보다는 큰 숫자를 갖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쌍극자 모멘트는 누가 더 커요? 가가 나보다 큰 게 아니고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돼요. 자, 디귿번에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죠? 무극성 결합, 극성의 결합을 따질 때는, 공유 결합의 극성을 따질 때는 전기음 성도 값의 차이를 보면 되는 것인데,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닌 원자들끼리, 즉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 분자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닌이 아니고 0인 그런
0이다라고 하면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한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때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맞지만 서로 달라서 전기음성도가 다른 값을 갖는 원자들끼리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극성인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C랑 O, C랑 F, C랑 H 그 어느 곳에도 무극성 공유결합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보기구나. 정답은 기억번 하나만 골라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뭐 조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자의 식이라든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해내는 거. 다시 한번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은 뭐 반응식 완성하는 거 문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조금은 수월했던 게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8H2O. 우리가 산소의 원자의 개수를 맞출 때 H2O를 사용을 하잖아요. 산소 개수 맞출 때 H2O 사용하고 수소 개수 맞출 때 H 플러스를 사용하듯이. 여기 봤더니 산소가 8개란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반응물 쪽에서도 산소 원자는 몇 개였다는 거니? 8개였단 얘기야. 여기 4개가 있으니까 B에다가 2 있으면 2, 4, 8. 끝난 거죠. 여기 B가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산화수 변화가 굉장히 쉽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문제 뭐 더 할 거 있나 볼게요. 발문이 산화환원 반응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뭐냐면 산화수의 변화가 생기는 반응을 얘기해요. 산화수 변화가 있는 거. 그러면 가번부터 좀 살펴보면 호돈소 물질이네요. 산소, 산화수 0이겠죠. 그 다음에 CO2랑 H2에서 각각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져서 산화수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탄소 원자가 여기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죠. 여기는 몇을 가져야 되면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평균적으로 갖게 될 거예요.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자, 나번이 중요하죠. 나번의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어떻다?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망가니즈 MnO4-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고 Mn2+하고는 2+라고 하는 단원자 이온에서 플러스 2라고 하는 산화수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 차이가 어떻게 돼요? 7과 2는 5만큼의 산화수 감소예요. 근데 망가니즈 원자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그럼 실질적인 변화는 몇이야? 10이야. 그럼 10이 지금 감소한 거야. 어디선가는 10이 증가해야 돼. 자, 어디일까? SN2+, SN4+, 여기 있죠? 이렇게 할게요. 이만큼 증가가 되어 있는데 총 몇이 증가해야 된다고? 감소한 양만큼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개수가 몇 개가 곱해져야 됩니까? 5개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 5, 그 다음에 여기도 숫자 5 이렇게 들어가서 A는 5고 그 다음에 B는 2다 라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기억번부터 살펴볼게요. 가에서 O2가 환원제냐라고 했는데요. 환원제는 자기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O2가 자기가 환원이 됐네요. 남을 산화를 시켰죠. 그렇다면 역할은 산화제다라고 해야 돼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번에 나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7에서 2로 감소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고 디귿번에 A 더하기 B가 3이냐? 아무리 해도 3 안 나오죠.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구나.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넘기기 조금 아까운 거는 이 나번 반응에서의 산화제랑 환원제가 어떤 것이 산화제의 역할을 했는지 혹은 환원제의 역할을 했는지도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작년 교재랑 올해 수능 특강 교재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SN2+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의 몰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혹은 얘가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를 먼저 구하게끔 하려고 가번이나 나번 반응에서 산화제 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뭐 전자의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 비교하는 보기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찾아가지고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갈게요. 얘도 이제 조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분자가 3개가 있고 그 분자가 각각 누군지 일단 후보군이 문제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나다는 각각 HCN,
그리고 NH3, CH2O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쟤네의 특징을 좀 빨리빨리 그리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HCn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중심 원자 탄소에 양옆에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직선연의 180도의 극성 분자가 될 거예요. HCn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NH3. 중심 원자 N에는 공유 3개의 비공유 하나가 있어요. 분자의 모양으로 따지면 삼각 뿔의 형태가 되겠죠. 결합 각도는 한 107도 정도 될 거예요. 109.5도보단 작은 각도를 가질 것이고요. CH2O는 평면 삼각형이겠죠. 중심 원자 주변에 비공유 없이 원자만 이렇게 3개가 와 있으니까. 이런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다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간주하고 풀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분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을 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짝대기가 공유한 개수죠. 4개. 비공유는 전체 분자의 1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3개의 공유전자쌍, 1개의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산소의 비공유가 이렇게 찍혀 있는 중이었겠죠. 공유는 4개, 비공유는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누가 누군지 한번 살펴봅시다.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가나만 있는데 가랑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적대요. 1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는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4개로 똑같죠. 그러면 얘보다 작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이게 지금 3이고 가는 암모니아였단 얘기야. 비공유 이렇게 1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나랑 다 해서 그럼 이 값은 4겠죠? 나라를 비교할 건데 비공유전자쌍의 개수가 다가 나보다 2배 많대요. 어디가 그래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CH2O에서의 비공유전자쌍이 누구보다? HCn보다 2배만큼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여가 1 들어가고 여기가 2가 들어가고 다에 해당하는 애가 CH2O고 나에 해당하는 거지 HCn임을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한 건 다 했으니까 기억번. 다가 HCn이다. 다는 CH2O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고 그다음 니은번에 A 더하기 B를 하면 4가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A는 3, B는 1이니까 더하면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 디귿번. 결합 각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약 107도 될 거고 얘는 제일 커. 180이야. 클 수가 없죠, 얘가. 그래서 디귿 틀렸고.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8번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위 원소와 평균 원자량 혹은 뭐 분자량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또 우리 교재에서 많이 봤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었어요. 자,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2가지 붕소의 동위 원소가 자연에 존재하고 있고요. 플루오린은 자연에 요것만 100% 존재한대요. 자, 기억번부터 풀이할게요. 분자량이 다른 BF3는 2가지다 라고 했는데 붕소가 지금 원자량 10자리랑 11자리가 있으면 BF3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얘가 10자리, 얘는 뭐 19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11에 B에 19짜리 F 3개 요래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분자량이 다른 BF3는 몇 가지? 이렇게 2가지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고 니은번 B의 평균 원자량, 붕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래요. 어떻게 해? 10자리가 전체 100 중에 20. 그 다음에 11자리가 전체 100 중에 80. 계산하면 10.8이죠. 그리고 만약에 10.8 구하라고 안 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어느 값에 더 가깝냐를 예측하라고 하면 당연히 10자리는 요거밖에 없고 11자리는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평균을 구하면 11에 훨씬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정도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8이 맞기 때문에 니은번은 정답이고요. 디귿번은 읽을게요. 10붕소짜리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그 다음에 11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 같은 질량 안에 양성자가 어디에 더 많이 들어있겠느냐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같은 질량을 비교할 때는 쬐깐 안에 더 가벼운 애가 그 안에 더 많은 개수가 들어있게 되겠죠. 10자리, 11자리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당연히 어디에 더 많을 거예요? 같은 질량 안에 누가 더 많을 거야? 10자리가 더 많이 들어있게 될 것입니다. 뭐 계산할 것도 없었어요. 디귿번 1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조금씩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번 3월 학평에서는 예전의 문항의 패턴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게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고요. 작년 모평이라든지 학력평가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항들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0번. 10번도 엄청 많이 봤던 그런 형태죠. HCl과 NaOH야. 팁을 드리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산이 나오면 pH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고요. 염기성에 해당하는 물질, 용액이 나오면 그때는 pOH 값으로 계산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pOH 값이 주어졌으니까 빨리빨리 pH로 바꿔. 어찌 바꿀 거예요? 25도씨에서 KW라고 하는 이온화상수는 지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H3O OH-의 곱은 25도씨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한번 취해보세요. 그로써 내가 얻는 식은 pH 더하기 pOH는 14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14에서 11을 뺄 거니까 pH 값은 지금 2가 되겠죠. pH를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로그의 H3O 플러스고요. H3O 플러스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하면 10의 마이너스 pH예요. 가본 용액은 현재 10의 마이너스 2 제곱 몰농도짜리였구나. 그래서 HCl의 몰농도가 주어지게 되고요. NaOH도 pH가 구해졌으니까 빨리빨리 pOH로 바꿔요. 14에서 13을 빼면 1이죠.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입니다. 자, 수산화 이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10의 마이너스 pOH 값,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농도짜리가 되겠죠. 자, 일단 구할 건 다 구한 것 같아요. 기억번. 가의 H3O 플러스는 0.01이다. 구했죠. 자, H3O 플러스의 0.01이다.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번에 나에 들어있는 OH-의 몰수가 몇이네요. 몰수 N은 MV, 이용해라 라는 뜻이죠. N은 MV인데 M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어요. 0.1. 그 다음에 V는요. 30ml, 3mm몰. 1리터가 1000ml이듯이 1몰은 1000ml몰이에요. 그렇다면 3ml몰을 몰수로 바꾸면 0.03몰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에 0.003몰이 되겠죠. 니은번에 해당하는 것은 1000분의 3몰, 0.003몰 정답이 되고요. 디귿번에서는 가에다 물 넣었대요. 디귿번 별표죠.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든다. 그럼 HCl의 pH 값이 4가 되겠습니까?를 물어봤거든요. 가번에다가 뭘 집어넣었대? 물. 물에는 어떤 내가 더 추가하는 용질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냥 물만 넣어서 부피만 불린 거야. 10에서 100으로 만들었대. 자, 10에서 부피를 100으로 불렸어. 몇 배? 10배 된 거죠. 부피가 10배가 됐는데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똑같아? 그러면 몰농도는 몇 분의 몇이 돼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몰농도 식을 써보시면 쉬워요.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지금 나는 물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는 상태야. 근데 부피를 10배 만들었네? 그럼 부피랑 몰농도는 지금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이 될 테니까 몰농도는 몇 분의 몇? 10분의 1이 되는구나. 0.01에서 10분의 1이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그럼 pH 값은 3이 될 거야. 4가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정말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해요. 부피를 얼만큼 불렸을 때 몰농도가 몇 배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pH 값은 몇으로 계산이 될 것인가 정말 자주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까지 해결했고요.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그냥 막 생각 없이 풀었으면 분명히 틀렸을 거야. 왜냐면 발문에 이주기라는 말이 나와 있었거든. 이주기라는 거 안 읽고 저 A에다가 수소 쓰고 시작했으면 뭐 큰일 나는 거죠. 자, A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이주기 원자예요. 이주기. 그럼 얘 누구야? 얘 리튬이야, 리튬. 금속이죠. 금속. 그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이주기니까 질소예요. 그다음에 얘는 6개를 가지니까 산소죠. 7개를 가지니까 플루오린이죠. 번호도 한번 적어보면 8번, 7번, 3번.
일단 누가 누군지는 다 정했으니까 묻는 말에 좀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A 솔리드.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 있어요. 기억번 정답이고요. 니은번에 BD3 만들어 볼까요? BD3, NF3, NF3 이렇게 삼각 뿔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비공유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얘는 B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겠는가? 자, 읽어보면 결국에 부분적인 양전하, 음전하를 물어보는 것은 이 원소들의 전기음 성도를 너가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중이란 얘기예요. 플루오린은 전기음 성도 1등이야.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전자쌍을 내가 데려올 거야. 그럼 누가? BD3 중에 D라고 하는 플루오린이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띌 테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N에 해당하는 B는 상대적인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전기음 성도가 더 작은 애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전기음 성도가 더 큰 애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될 거야. 그렇다면 B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니은번 정답 칠게요. 이렇게. 다음에 디귿번. 분자당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비교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B2D2랑 그리고 C2D2 그려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B2D2, N2F2. 질소는 3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고 플루오린은 하나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플루오린을 가운데 낑겨서 그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플루오린은 어차피 결합 하나밖에 못 하잖아. 걔를 가운데다 내가 넣어버리면 걔가 양쪽으로 손을 뻗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질소를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직선은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얘는 일단 4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질 것이고요. C2D2 할게요. O2F2입니다. 얘는 나중에 산화수 구할 때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죠. 산소, 산소, 플루오린, 플루오린. 이렇게 될 거니까 플루오린은 제가 비공유 지금 안 찍은 상태예요. 이러한 형태. 하나, 둘, 3개. 공유 전자쌍을 3개 갖는다. B2D2가 C2D2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네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다음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기 원소 XYZ로 구성되었다. 그럼 2주기에다 또 밑줄 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비율로 주어져 있는 것이 실제 값이 몇이었는지를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거든요. X부터 Z는 모두 분자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말도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기면서 분자를 구성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들은 누구누구 C, N, O, F가 있어요. 이들이 공유 결합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공유 전자쌍의 개수랑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이렇게 적어보면 0개, 1개, 2개, 3개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XY2라고 한다면 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실제로 한 개가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X가 중앙에 있고 Y랑 이렇게 연결을 지었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결합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실제 개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려 2, 8. 자, 그리고 생각해봐.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8개를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를 고려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OF2가 만났을 때가 가장 많은 비공유를 갖는 중인 것이겠죠. 2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그게 8이야. 더 커질 수가 없어. XY2라고 하는 분자식을 유지하면서 8보다 더 큰 비공유를 일단 가질 수가 없는 중이에요. 따라서 실제 개수는 8개, 2개. 그러면 얘는 누구라는 거야? 가는 OF2라는 것. 그러니까 X랑 Y가 결정이 끝난 것이죠. ZX2입니다. X가 지금 산소로 결정이 났거든요. 산소는 하나당 2개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것 2개랑 만나니까 Z는 4개의 결합을 하는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 C가 들어가겠죠. 여기 CO2. 그래서 XY Z를 한번 적어보면 Z이 탄소, 그다음에 X가 지금 산소가 되고 있고 그럼 CO2에서의 공유 전자쌍도 4개고 비공유도 4개죠. O에 2개, 2개, 비공유 4개, 그 다음에 탄소에 4개. 양옆으로. 그 다음에 ZXY2다라고 하면 Z이 4개의 결합, X가 2개의 결합하고 있다면 Y는 각각 하나의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요? 플루오린이요. 플루오린이 Y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 식을 써보면 COF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공유전자쌍 4개, B 공유전자쌍 8개. 그러면 A에 들어가는 숫자는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했는데. 자, 기억번에 가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자, OF2에 다중결합이 있을까요? 구분 형태로서 단일 결합만 2개를 갖게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번에 A가 2분의 1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공이랑 반대로 썼어요. 죄송합니다. 비공유전자쌍이 산소 2개, 플로린에 이렇게 3개씩 있는데 분모가 B였어, B. 그러니까 8분의였겠지. 8분의 공유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A에 해당되는 숫자는 2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번 정답이 되겠고요. 디귿번에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가가나의 2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가번에 공유전자쌍 2개. 그죠? 그 다음에 나번은 공유전자쌍 4개. 나가가의 2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까지 또 풀었네요. 자, 13번으로 넘어가고요. 뭐 작년 9월 문항이랑 거의 뭐 유사했고 그동안에 출제된 용액의 농도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거의 이러한 패턴으로 다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됐던 문제였어요. AQS에 대한 실험이고요. A의 화학식량은 40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A의 화학식량이 40이래. 그러면 가번에 A의 솔리드 4g을 물에 녹여서 100ml를 만들었대요. 이게 몇 몰이 되겠냐는 거죠. 암산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보면 4g이니까 몇 몰이야? 몰수를 구할 때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10분의 1몰이야. 0.1몰. 자, 제가 구한 거는 지금 몰수고요. 그럼 몰농도를 구하려면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리터로 환산해야 돼서 0.1리터분의 0.1몰. 그러면 1몰 퍼 리터. X가 1이 나와요. 간단한 숫자로 예쁘게 주어졌죠? X는 1입니다. 나번에서 중요한 것은 물 넣었다. 물 넣어봤자야.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물을 넣어서 부피가 불어나서 용액의 농도가 바뀐 그 상황에서도 그 양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 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X몰 농도짜리 25에 들어있는 용질의 밀리몰수. 사실 리터로 환산해서 몰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눠야 되지만 저는 그냥 여기랑 여기 통일되기 때문에 25ml 그냥 가져갈게요. 얘는 Y몰 농도짜리 200이랑 똑같은 거야.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양과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X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X가 1이래요. X값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나오게 되죠. Y는 200분의 25다. 25로 나누면 8분의 1. 이렇게 Y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 X50이랑 Y, V를 혼합했네요. 자, 혼합 나왔습니다. 이게 희석이라면 얘는 혼합이야. 섞었어. 그 다음에 또 물렀대. 부피를 더 변화시켰나 봐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최종적인 이 용액 안에 녹아있는 A라고 하는 용질의 양은 어디서 온 거야? 여기랑 여기서 온 거야. 그럼 이거 2개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합하면 새로 만들어진 용액에서 녹아있는 용질의 양과 같아지겠지. 여기도 등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0.3짜리 200.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A라고 하는 용질의 밀리몰수가 나오게 되겠죠? 얘는 같아. 누구랑 같냐면 50짜리 X. 그냥 다 풀어서 쓸게요. X짜리 50. 그리고 Y짜리 V. 이거랑 같아. 근데 우리 X랑 Y 알잖아요. X는 1이었고 여기다가 50 그냥 쓸게요. 이제 50. Y는 8분의 1이었다. 8분의 1V. 8분의 V. 그럼 이쪽을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60이니까 10은 8분의 V야. 따라서 V는 80. 이렇게 나와요. 문제 뭐였을까? 기억이 아니네. X분의 Y 곱하기 V였어요. X분의 Y 곱하기 V를 해봐라. X는 1이었고 Y는 8분의 1이었고 V는 80이었으니 4층 연산을 하게 되면 답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0. 1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다 들어갔어요. 뭐뭐뭐뭐 있었으니까 일단은 몰롱도 구하는 거. 두 번째로 결국에는 뭐 물을 넣어봤자 용질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사용을 해봤고요. 용액을 혼합했어. 혼합했을 때 새로 만들어진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한다? 혼합하기 전 그 용액에 각각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을 더해서 합해서 구하면 된다. 이 세 가지 다 잘 녹아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려면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3월 학평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쉽네, 앞으로도 쉽겠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는 되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개념들도 잘 알아야 되지만 걔네들이 통합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패턴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하여튼 간에 A부터 E의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거래요. A부터 E의 원자 번호는 각각 7, 8, 9 엄청 친절했어요. 7번, 8번, 9번, 11번, 12번이었대요.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봅시다. 얘네는 2주기 비금속들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이겠죠? 3주기 금속이에요. 원소의 주기율표, 우리가 주기율표를 공부할 때 첫 번째로 공부한 게 뭐였죠?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였죠. 금속이 어디 많고 비금속이 어디 많고 그리고 주기와 족을 공부하면서 이 주기에 해당하는 몇 족 원소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7번, 8번, 9번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것은 2주기의 15, 16, 17족이죠. 저 이렇게 그릴게요. 1부터 18족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중간에 3부터 11은 우리는 안 배우는 것이고 자 그럼 3주기. 같은 족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껍데기가 많은 3주기에 해당하는 원자가 반지름이 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주기에는 모든 원소가 2주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다 크진 않아요. 왜? 3주기에 있지만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애도 있을 거고 2주기에 있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애도 있을 테니까 여기 18은 좀 끝에 쓸게요. 자, 그럼 지금 저기 위치에 있는 애들을 보면 7번, 8번, 9번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11번, 12번 이렇게 있겠지.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3주기의 제일 왼쪽에 있는 나트륨이 될 거예요. 얘는 11번 나트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큰 애는 마그네슘이 될 거예요. 얘네 세 개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아. 번호가 큰 게 사이즈가 작아. 그럼 얘는 9번, 얘는 8번, 얘는 7번이다 라고 짝을 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기억번부터 원자의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B는 8번이고 A는 9번이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니은번 별표, 이 표현 진짜 자주 나오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압. 결국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하고 정답 내주시면 돼요. D가 E보다 크다. 12번이고 11번이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 D급번의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B가 C보다 큽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 구간이 있는데요. 13족과 14족, 그 다음에 16족과 17족. 자,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번호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 예외라고 하는 건 번호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을 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B랑 C를 비교하라고 했죠. 16족이고 15족이네요. 여기에 있는 예외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 안 되죠. 그럼 일반적인 경향인 번호가 큰 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가 성립이 될 거예요. 따라서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는 D급번은 맞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에 화합물 A, B와 C, D를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것도 거의 뭐 고정으로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두 번째 줄에 양이온의 반지름이 A의 N 플러스가 C의 E 플러스보다 큽니다. 그 말이 중요한 건데 양이온의 반지름, 양이온 반지름 누가? A의 N 플러스가 C의 E 플러스보다 크다. 자, 이 문제는 모형을 일단 봤어야 돼요. A의 N 플러스에서 얘가 전자를 뭐 N개 잃었나 보죠? 잃어서 전자가 몇 개? 10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보면 C는 전자 2개를 잃고 10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A의 N 플러스랑 C의 E 플러스는 이온이 됐을 때의 전자의 개수가 몇 개로? 10개로 같은 등전자 이온의 상태란 뜻이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어차피 전자 껍데기의 개수도 똑같고 전자의 개수도 똑같아. 그럼 반발력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유효핵 전하. 번호가 클수록 같은 10개의 전자를 세게 당길 것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질 거예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큰 게 이온 반지름이 더 작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번호가 작은 게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N 플러스랑 CA 플러스. 그럼 얘는 일단 누구니? 마그네슘이었겠지. 마그네슘이 두 개의 원자과 전자를 잃고 2 플러스의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얘보다 전자를 잃은 금속이면서 반지름이 더 큰 이온이 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얘 왼쪽에 누구 있니? 마그네슘 왼쪽에 11번 나트륨밖에 없겠죠. 얘가 나트륨이었죠. 그럼 11번이니까 전자 몇 개 버렸을까요? 1개 버렸겠죠. 여기에 1, 여기에 1, 근데 1은 생략. A 플러스. 왜 다른 게 안 되냐면 만약에 내가 A를 알루미늄의 3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으면 13번과 12번이 되겠죠. 지금 CA 플러스랑. 둘 중에 사이즈 누가 더 클 거예요? 번호가 작은 애가 사이즈가 크다고 했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안 되고 나트륨만이 가능하게 된다. A가 결정이 됐고 N이퀄 1이기 때문에 B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10개의 전자가 되어서 얘는 9번 플로린. 왼쪽 모형은 NaF라고 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의 모형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D는 2개의 전자를 얻어서 10개가 됐으니까 8번 산소였겠죠. 여기 NaF 그 다음에 얘는 MgO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네요. 기억번부터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의 리퀴드, 이게 중요한 거죠. 액체 상태. 이온 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하의 이동이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라든지 수용액을 만들게 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D의 리퀴드는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있을 것이고요. 니은번은 N이 콜 1이다. 이 문제는 이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N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디귿번에 음이온의 반지름을 물어봤습니다. B의 N-는 D의 E-보다 크니? 번호 알면 끝나는 건데. 얘 누구였죠? 9번이었죠? 얘 누구예요? 8번이죠? 그럼 누가 더 커야 돼요? 등전자의 이온이죠? 얘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보기. 정답 기억, 니은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구성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가번, 나번, 그리고 다번에다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화학결합 모형까지 더 추가로 냈다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16번. 중화적정 문제죠.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서는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짝꿍이 좀 달라지죠. 산염기의 정의와 중화 양적 관계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산염기 정의 대신에 중화적정과 양적 관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다 잘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CH3COOH의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목적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되겠고요. 0.1 몰농도짜리 표준 용액이죠. 농도를 아는 걸 뷰렛에다가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 피펫을 이용해서 내가 CH3COOH를 10ml 취해서 삼각플라스크에 넣었대요. 그럼 이제 중화적정이니까 뭘 이용하느냐? 식을 한번 적어보면 NMV는 중화점까지 들어간 H 플러스 얘 몰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 N', V' 중화점까지 들어간 OH 마이너스의 개수. 중화점, 완결점이라고 하는 건 H랑 OH가 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두 개가 똑같은 식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대요. 처음 눈금이 8.3인데 나중 눈금이 28.3이래요. 그럼 이거 얼만큼 사용됐다는 거야? 20ml의 NaOH가 사용됐다는 뜻이죠. 그럼 OH- 얼만큼 갔을까? NaOH는 1가연기니까 가수에다가 1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0.1몰 농도짜리라고 했고 실험 부피가 20이었대. 얘는 이퀄 OH 쪽에 썼어야죠. OH 1 곱하기 0.1 곱하기 20. 얘는 뭐랑 똑같으면 되냐? 자, 우리 지금 처음 CH3COOH의 몰 농도가 A인데 얼만큼 썼대? 10만큼 썼대. 아세트산도 1가예요. 몇이요? A 몰 농도래요. 몇 미리? 10ml 썼대요. 공식 나왔네요. A 값은 몇입니까? A에는 0.2가 들어가면 되네요.
기억번에 다에서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 속의 용액의 pH는 증가한다. 지금 현재 산성이었죠? 아세트산이니까. 여기 NaOH가 들어오면 점점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서 pH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고, 니은번에 A는 0.05이다. A는 0.2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게 되고요. 디귿번에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 H2O의 양이 몇이냐 이게? 0.002몰이네요. 우리 위에서 이거 구하면 1 곱하기 A 곱하기 10, 1 곱하기 0.1 곱하기 20 요거 하면 2잖아. 근데 그 2는 단위가 뭐냐면 2밀리몰이야. 그럼 물의 개수는 당연히 H랑 OH가 1대1로 만들어져서 물도 하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2ml의 H랑 2ml의 OH가 만나면 2ml몰에 해당하는 물이 만들어졌겠죠. 그럼 1000분의 2니까 0.002몰이다 라고 하는 디귿은 맞는 계산이 되겠지.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16번까지 해서 세 번째 페이지 문항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17번 별표죠. 17번도 제가 눈여겨볼 문항에다가 넣어왔던 문제인데요. 진짜 잘 풀어주셔야 돼요. 좀 더 읽어보면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 동그라미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A의 원자량분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A 원자량분에 B인가? B의 원자량이 7분의 8. 분수로 나오면 그냥 제7이고 제8이다라고 하면 문제 다 풀리거든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원자량이 8이고 원자량이 7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자료 해석에 있었어요.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의 비율. 자, 가본부터 갑니다. 가본에서 AB라고 하는 기체의 양이 ON이었대. 자, 근데 지금 요 가본이 AB라고 하는 분자랑 A2B라고 하는 물질이 만약에 같은 몰수 한 개, 몰수도 어려우면 한 개 있었다라고 해. 하나하나 같은 개수 들어있었다면 A 원자 총 몇 개? 3개. 하나랑 2개니까. 그 다음에 B 원자 1 더하기 1이니까 2개. 즉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의 B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A분의 B의 원자수의 B가 3분의 1에. 그럼 뭔 소리야? 이 안에 들어있는 AB랑 A2B의 몰수가 어땠다는 거야? 개수가 같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 얘가 5N이래. 그럼 A2B도 몇 N이었다는 뜻이니? 5N만큼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야지만 이 비율이 3분의 2로 유지가 되는 것일 테니까. 일단 저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쟤를 구해내는 게. 자, 이제 나번에 대해서는 이 두 개 더한 질량이 뭐 이렇게 되고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의 비율이 6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4N인 거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4N이래. 나번에서 A분의 B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A 원자수는 뭐 여기밖에 없으니까 4N이겠지, 4N. 그 다음에 B 원자수는 여기 1 곱하기 4N이니까 4N. 자, 근데 이제 미지수가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CB2가 몇 몰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그냥 이거 X몰 있다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B 원자는 2X가 될 거예요. 2X. 이게 몇이래요? 6이래요. 그러면 X가 몇이 돼야 돼요? 10N이 돼야지만 4분의 24여가지고 6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CB2라고 하는 애가 10N만큼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주 쓰는 세 줄 쓰기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AB랑 A2B가 있는데 질량, 그 다음에 몰수, 그 다음에 화학식량 이렇게 세 줄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개의 질량이 합이 37W래요. 근데 각각 몇인지 몰라. 모르면 빈칸이야. 뭐는 알아요? 몰수가 5N 대 5N이니까 개수비가 1대1이면 알아요. 여기가 1대1이야. 자, 그리고 분자량도 구할 수 있어요. 왜? 원자량이 나와 있었으니까. A, B, A랑 B 더하면 15. 그 다음에 A 두 개에다 B 더하면 22. 자, W로 올라갑시다. 이거 두 개의 곱에 해당하는 비율이 질량비죠? 그러면 그 비율이 15대 22. 37W를 15대 22로 찢어서 나눠갔자는 얘기예요. 딱 떨어지네. 얘가 15W였고 얘가 22W구나. 자, 그럼 비례식 한번 적어봅시다. 5N일 때의 15W의 질량을 갖는데요. 자, 그럼 4N일 때는 몇? 12W의 질량을 갖게 되겠죠. 나번에선 두 종류의 기체를 다 합쳤을 때 질량이 56이었대요. 그 중에 A, B가 12를 차지했으면 뺄셈. 56에서 12 빼면 44. W가
CB2에 해당하는 질량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적어볼게요. AB랑 CB2 질량, 몰수, 화학식량. 자, 질량이 12대 44죠. 몰수는 4N 대 10N이니까 그냥 쓸게. 4대 10이죠. 그러면 N분의 W가 분자량의 비율이 나오는 것이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몇이 되죠? 이거 3대 10분의 44. 오, 2로 나누면 5분의 자, 22. 자, 5를 곱할게요. 15대 22. 그러면 나온다. CB2의 분자량이 20이니까 B가 아까 8이었지, 하나당. 22에서 16을 뺀 게 C의 원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C의 원자량은 6입니다. C의 원자량이 6이 나오는구나. 문제는 또 뭘 물어봤을까? 더 할 게 있을까? 읽어볼게요. 2 아니고 6으로 계산했죠? 기억번에 가에서 기체 분자수는 AB랑 A2B가 서로 같다. ON으로 똑같아야지만 뭐가 유지됐어요?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의 비율이 3분의 2로 유지가 됐던 것이죠. 기억번은 정답이고요. 니은의 나에서 CB2의 양 10N이에요. 가에서 A2B의 양 5N이에요. 비율이 2분의 1이다. 맞죠? 니은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B의 원자량분의 C의 원자량이 4분의 3이래. B의 원자량 우리 8이었죠? C의 원자량 6이었죠? 4분의 3이다. 디귿도 맞는 비교구나.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의 개수 B를 해석을 하여 얘네가 각각 얼만큼씩 들어있는지를 구해내야지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푸시다 보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게 나올 거야. 모르는 거는 겁내지 말아요. 그냥 미지수로 두면 돼요. 미지수로 두면 어떻게든 식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미지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내가 이렇게 구하고 나면 그 뒤부터 세 줄 쓰기는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화학식량과 몰의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것이다. 물론 몰과 입자수, 몰과 질량, 몰과 기체의 부피 여러 가지 식이 있었지만 가장 문제에 많이 나오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W, N, M과의 관계. 17번은 정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 3주기 원자의 바닥 상태이래요. 2, 3주기. 2주기랑 3주기에다가 밑줄을 좀 쳐보시고 바닥 상태라는 말에도 밑줄 쳐놔야 돼요. 바닥 상태 뭐라 그랬죠? 우리 아까 앞에 문제 풀면서 바닥 상태는 어떠한 원리와 규칙을 지킨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싸움 원리랑 파울리 베타 원리랑 훈트 규칙 이거 다 예쁘게 잘 지킨 형태라고 했어요. 2주기랑 3주기면 일단은 당연히 전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상태죠. 그죠?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를 순서를 써보면 1s, 2s, 2p, 3s, 3p 이러한 순서로 전자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일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면 X부터 Z의 홀전자 수의 합이 6이래요. 홀전자라고 해봐야 뭐 끼케야 0, 1, 2, 3 중에 하나 값을 갖겠죠. 전자가 들어있는 S와 p 오비탈의 개수의 비율 중요한 해석해야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자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카운트 할 거야.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 수 대 p 오비탈의 개수 B가 몇 대면 2대 1이래. 그렇다면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 순서에 따라서 전자를 예쁘게 채워보면 1s2, 2s2까지 갔어. 그럼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몇 개니? S? 2개지. 하나하나. 2개. 2대 1이 되려면 p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야 돼? 1개밖에 없어야 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s, 2s, 여기 2p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간 상태. 그러면 S는 카운트 이렇게 2개 되는 것이고 P는 이렇게 하나 되게 되겠죠? 바닥 상태 배치에서 X는 전자를 5개 가졌던 5번 붕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밝혀지게 됩니다. Y는 누굴까? Y 가기 전에 붕소는 그러면 홀전자의 개수가 1개니까 3개를 합쳤을 때 6인데 하나가 이미 1이야? 그럼 나머지는 2 또는 3이었겠죠. 홀전자의 개수가. 그럼 2주기랑 3주기에서 홀 2 또는 3이 되려면 얘는 14족, 15족, 그 다음에 얘는 16족. 무조건 3짜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주기 15족이었으면 질소가 될 것이고 3주기 15족이었으면 인이 되겠죠. 자, 요거 오른쪽 거부터 해볼게요. S랑 P의 비율이 1대 2가 된대요. 역시나 한번 채워봅시다. ES2. 얘는 2주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주기에서 이 P에다가 아무리 열심히 전자를 채워봤자 S 오비탈 들어있는 전자 오비탈 수 2개, P 오비탈 3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넘어가야 돼. 3s2까지 오면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3개죠. 그죠? 그럼 3p, p에도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3개. 3개, 3개, 6개가 되면서 홀 전자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누구냐면 15번 인이됨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제가 노란색으로 했었죠. S는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 하나, 둘, 셋. 그리고 얘는 각각 2p 오비탈, 3p 오비탈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총 6개. 자, 그럼 가운데 낑겨 있는 거는 얘가 3개의 홀전자를 가졌던 애고, 얘는 탄소나 뭐 규소 혹은 산소나 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전자가 들어있는 S랑 P 오비탈의 개수비가 1대1로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대요. 자, 그럼 누가 될까? 1s2, 2s2 누구 만들면 끝나? 바닥 상태 배치해서 2p2 만들면 이미 끝나. 1s에 2개, 2s에 전자 2개, 2p에 홀전자 저 이렇게 채워 넣을게요. 그러면은 전자 들어있는 S 2개에 전자 들어있는 P 2개. 1대1이죠. 얘는 6번 탄소로서 홀전자 2개짜리. 그럼 홀전자의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있고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각각의 전자가 들어있는 S랑 P 오비탈의 개수비가 2대1, 1대1, 1대2가 되는 그런 경우도 모두 다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억번에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냐? X랑 Y가 이주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X가 Y보다 크다. X의 원자과 전자는 13족이니까 3개고요. Y는 14족이니까 4개예요. Y가 더 커야 되고. D급번. 홀전자의 개수가 제시 Y보다 크냐? 얘는 3개, 얘는 2개. D급도 정답이죠. 정답은 기억 D급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작년 3월 20번이랑 거의 뭐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표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개수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당연한 것이고, 표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 몰수의 변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라면 전체 기체의 부피의 변화량은 반응한 양에 비례하고 생성물의 양에 비례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질량이 쭈루룩 주어져 있을 때는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 질량비를 구해내는 과정이 문제에 속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 주셔야 됐었어요. 자, 가번 1번이랑 2번 실험에서의 각각 해당하는 한계 반응물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2래. 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1번에서 B가 처음에 아예 1밖에 없었잖니? 얘가 그러면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애초에 1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가 남겠니? 1번 실험에서의 한계 반응물은 굉장히 쉽게 나와요. B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남은 애는 누구니? A밖에 없지. 반응 물질은 A랑 B 2개였으니까. 얘가 그럼 몇 만큼 반응한 거예요? 4만큼 반응해서 2가 남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남았네요. 자, 지금 현재 똑같은 반응식을 토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반응한 양이 4대 1이야. 그럼 여기서 얘는 다 반응해야 되죠. 4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다 반응해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이만큼 반응하고 2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중인 거예요. 안 물어봤지만 여기 쬐까맣게 한번 C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 생성된 C, 생성물질 한 종류죠. 4랑 1이 만나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5g에 해당하는, 5에 해당하는 그러한 C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8이랑 2랑 만났으니까 10g에 해당하는 C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보니까 4, 1 반응했고 8, 2 반응했어. 생성된 C의 양도 5, 10 몇 배? 2배야. 2번 실험은 1번 실험보다 2배만큼 더 반응에 많이 참여했고 더 많이 생성이 됐어. 그럼 변화량이 어떨 거야? 2가 1의 2배가 되겠지. 이거 생각해내는 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밀도입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제가 왜 굳이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했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전체 기체의 밀도에서 제가 부피를 이제 구할 겁니다. 부피 혹은 몰수, 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밀도분의 질량 몇이야? 6 더하기 1. 총 7g은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없을 거야. 질량은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6D분의 질량 8 더하기 4니까 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몇 대 몇이야? 7D분의 7, D분의 1이죠. 6D분의 12, D분의 2죠. 그럼 이 비율이 1대 2예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가보자고요. 이게 지금 D분의 1인데 D분의 1을 그냥 1로 둬. 그럼 이 말은 뭐예요? D를 그냥 나는 1로 두고 스케일을 정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D에다 1을 넣으면 여기가 X고 색깔을 하얀색으로 할까요? X.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밀도값을 갖겠죠. 자,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몇이라고요? 7. 밀도분의 질량입니다. 질량 12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반응한 양 그리고 생성된 양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 요 부피 및 몰수에 해당되는 값이 1이고 반응 전에 x분의 7 이거랑 그 다음에 반응 후에 2 그 다음에 반응 전에 y분의 12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다 라는 식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한번 정리할게요. 2-y분의 12가 2-x분의 14가 돼서 지워지고 x 대 y가 몇 대 몇입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 되죠? 7대 6이 되는 그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a 곱하기 y분의 x였어요. 근데 y분의 x는 6분의 7인 걸 일단 구했고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반응물, 그럼 생성물. 지금 현재 반응량과 생성량이 2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 B도 1대 2임을 알아냈어요. 근데 그 1대 2를 누구가 결정을 짓느냐는 거죠. 여기는 1번에서는 A가 남았고 C가 이만큼 생겼어. 2번에서는 B가 남았고 C가 이만큼 생겼는데 이미 C의 양을 보니까 C는 2배만큼 차이가 나고 있어. 그럼 전체 양도 2배만큼 차이가 나려면 남아있는 A, 남아있는 B 각각의 2g이 차지하는 몰수도 몇 대 몇의 비율을 차지해야 돼? 1대 2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해. 질량이 똑같은데 몰수가 1대 2가 되려면 어떻게? 분자량이 A가 B의 몇 배? 2배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A와 B에 대해서 적어보면 반응 질량 B는 4대 1대 5가 되겠죠. 4, 1,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요. 개수가 바로 반응 몰비죠. A 대 1대 2가 되고요. 화학식량 이렇게 적어보시면 몇 대 몇? A랑 B가 2대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개수 B가 1대 2가 될 수 있거든. 자, 그럼 만들어보자. 이미 n분의 W가 m값인데 여기가 1분의 1로 맞춰줬으니까 여긴 몇이 들어가면 된다?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여기 2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분자량의 비율은 A 대 B 대 C가 4대 2대 5다라고 하는 식이 또 얻어지게 됩니다. 그럼 A 값이 2니까 2 곱하기 Y분의 X가 6분의 7이었나요? 답은 3분의 7이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3분의 7에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거를 우리 선생님 양진석 쌤이 쓰는 그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유사한 패턴이긴 한데 한 번만 다른 패턴으로 한번 좀 풀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좀 더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실험에서 AA 더하기 B가 EC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중이었고요. 저도 이거 공식을 이렇게 또 써보기는 처음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가 뭐냐면 여기 이쪽에 질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학식량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아는 공식이잖아. 여긴 뭐니? 몰수를 쓰겠지. 그렇게 하자라는 뜻이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질량을 처음에 6g과 1g을 사용을 했어요. C는 없었겠죠. B가 한 개 반응물로서 다 반응을 해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어차피 안 남을 거니까 0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남은 게 2g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A가 남았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4만큼 반응하고 1만큼 반응하고 해서 5만큼의 질량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까지 결정을 지었었어요. 자, 그럼 2번 실험에 대해서도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AA 더하기 B가 EC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반응에 참여한 양이 서로 다르니까 한 번만 더 적어 놓도록 할 거예요. A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B가 얼만큼 남고 C가 얼만큼 생겨났겠죠. 여기는 몇 그램을 사용했냐면 8g 사용했고 4g 사용했어요. 8이 다 반응해서 0이 됐고요. 2가 반응했고 10이 생겼어요. 2가 됐고 여기 10이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반응식에서 개수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B 앞에 있는 개수 1, C 앞에 있는 개수 2. 개수는 뭘 말한다? 반응 몰 B를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 반응에 참여한 B랑 C가 몇 몰 대 몇 몰이라고 1몰 대 2몰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내가 1을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2를 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몰수예요. 자, 여기가 그럼 1이랑 2니까 2에 해당하는 건 2가 될 거고 10에 해당하는 것은 4가 되겠죠. 자, 그럼 반응하고 있는 몰수 B를 제가 지금 적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럼 2고 이렇게 4가만큼 반응을 하게 된다. 까지 했으면 여기 이렇게 1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었겠죠. 2번 실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럼 반응하고 나서 똑같이 2가 남았으니까 여기는 2몰에 해당하는 것, 여기는 4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반응 후에 몰수라고 구해놓은 거 그냥 부피랑 비례하는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밀도가 2번에서 반응 후 밀도가 6D였어요. 6D. 그 다음에 반응 후의 몰수가 지금 2 더하기 4니까 6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요. 2번에서 반응 후 밀도가 6D라고 주어져 있었었죠. 그렇다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럼 여기 2 더하기 4, 6분의 질량 몇이죠? 12g.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이거 대 6D는 실험 1에서는 반응 후에 밀도가 지금 7D로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반응 후에 여기가 총 몇 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질량은 7이죠. 자, 그럼 네모가 구해지게 됩니다. 네모 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이에요. 이 네모가 뭐냐면 반응 후에 남은 A와 생성된 C가 차지하는 전체 몰수를 의미를 해요. 여기가 2였으니까 총 3이 되려면 A가 1몰만큼 해당하는 값이 남아야 되겠죠. 자, 2가 1이니까 4가 2가 되고요. 6은 3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요. 반응하는 몰비가 2대 1대 2였다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겠죠? 그럼 A가 몇이라는 얘기니? 2였구나. 여기 A가 2였구나. 라고 답이 얻어지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아까 문제 풀었던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반응 전에 대해서 식을 한번 적어보면 자, 반응 전의 상황. 여기 6, 1, 7이죠. 그 다음에 3, 1이니까 4죠. 부피분의 질량. 6 더하기 1, 7. 그 다음에 반응 2번에서 실험 2번에서 반응 전 여기도 한번 숫자 다 써놓을까? 2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8 이 2가 1이니까 8은 4가 될 것이고요. 4 그럼 전체 몰수 8분의 질량 12 이게 X랑 Y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X 대 Y였다. 자, 여기 지워지고요. 여기 지워지고요. 7대 6은 X 대 Y였다. Y분의 X를 구해야 됐었죠. Y분의 X는 6X는 7Y니까 Y분의 X는 6분의 7. 그럼 A에다가 Y분의 X를 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 6분의 7에다가 2를 곱해서 정답은 3분의 7,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사실 똑같은 거야. 하나는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하나는 공식을 써가지고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풀이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넘어가가지고 19번 풀이 과정 설명하고 20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표 나오면 반가워해야 돼요. 한계 반응물 정하란 뜻이구나. 정하고 델타 N은 혹은 델타 V는 반응량과 생성량에 비례한데 정확하게 2배만큼 차이 나니까 나는 그 2배만큼 차이 나는 것을 토대로 얘네들의 질량비라든지 나머지 몰수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중인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로 밀도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럼 밀도를 그냥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나는 개수와 반응 몰비와 기체의 부피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 밀도를 부피로 환산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7D분의 7. 7은 어디서 나온 거야? 반응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 전 질량은 반응 후 질량과 같다. 해서 7D분의 D, 7, 그 다음에 6D분의 12 해서 부피에 대한 혹은 몰수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19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중화반응 관련된 문제였죠. 이 문제는 표가 이렇게 가로로 안 나오고 이렇게 세로로 나왔으면 문제 풀기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저도 풀이하면서는 제가 제 맘대로 적어놓긴 했는데 이 표 안에다가
해설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 1가 산, 그 다음에 YOH 1가 염기, ZOH2는 2가 염기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죠. 표현.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 단위 부피당 음이온의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음이온수랑 같은 말이죠.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에다 뭘 곱하면, 너무 길다. 부피를 곱하면 이온수의 비가 나오겠죠. 상대값. 부피를 곱하면. 됐죠? 자, 일단은 우리 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액성을 구해야 돼요. 중화반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액성 판단. 그 다음에 그 안에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 종류를 알았다면 그 개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1번이랑 2번의 액성이 둘 다 산성이었으면 생각해봐라. 둘 다 산성이면은 음이온의 종류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니? X의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거지. 왜? OH-는 다반응에서 없고 H+가 남아야지만 산성이란 뜻이 되는 것이거든. 1과 2의 전체 부피는 5 더하기 0 더하기 5, 10, 1 더하기 4 더하기 5, 다 10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이온의 몰롱도의 합을 할 때 1, 2가 모두 산성이라면 1번 용액에서 전체 부피 10분의 HX 몇 개예요? 계산 좀 하고 갈까? 0.8에다가 5를 하면 4개의 H 플러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X도 마찬가지 1대1이죠. 그 다음에 여기 0.1에 0이고 A니까 여기 다 써놓고 가야지. 여기 이가니까 10A개의 OH가 들어있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1 곱하기 0.8 그 다음에 4는 3.2, 3.2 제가 왜 이게 가로 말고 세로로 써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각각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이 이온의 종류 ZE 플러스 OH 마이너스 일일이 이거 다 쓰려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거랑 같은 이온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랑 0.1을 곱하니까 0.4가 될 것이고요. 0.6, 0.6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5A, 10A, 6A 저 지금 곱셈밖에 안 하고 있어요. A 곱하기 6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가라서 OH-가 12A 이렇게 숫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부피분의 X-가 오로지 존재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여기 4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랑 두 번째 용액에서 마찬가지죠. 산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존재하는 음이온은 얘밖에 없을 테니까 0.8이겠죠. 요 계산하면 몇 대 몇이야? 5대 1이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제가 아까 부피를 곱하면 음이온의 개수가 나온다고 했었죠. 둘 다 10, 둘 다 10이에요. 그럼 그거 곱했을 때 5대 3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 나오지 않죠? 5대 1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의 가정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단서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1과 2가 모두 염기성이면 가능하겠냐는 거죠. 둘 다 염기성이면 1번에는 염기 두 종류 중에 지금 하나밖에 안 넣었거든요. 얘. 근데 2번에서는 4는 더 쬐끔 썼고 염기를 두 종류까지 써줬어. 그러면은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이 어디가 더 클 거야? 2가 1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야? 5고 이거 3이니까 두 번째 가정도 아니구나. 그럼 누구만 가능합니까? 염기가 더 들어갔으니까 1번은 산성이고 2번은 염기성이었겠구나. 뭐가 판단이 됐죠? 액성이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1번은 산성이고 2번은 염기성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5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1번과 2번 용액에서. 1대 2는 5대 3인데 이 5대 3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이니까 얘는 부피가 10이고 음이온의 종류는 X의 마이너스밖에 없었으니 이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전체 부피가 10분의 2번 용액에서의 음이온의 양을 쓸 거예요. 10A개 더하기 0.4개의 OH-예요. 자, 근데 얘는 H 플러스랑 1대1로 반응할 거거든요. 그러면 0.8을 빼야 되죠. 그리고 X-라고 하는 0.8개는 음이온으로서 여기 차지를 할 거니까 지워지고 10분의 10A 더하기 0.4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5대 3은 10분의 4대 10분의 10A 더하기 0.4니까 A를 구하게 되면 A 값이 0.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A에다 0.2를 넣어볼게요. 여기가 1.2가 되고 2.4가 됩니다. 와, 그러면 H 플러스는 3.2개인데 OH-는 열심히 더해봤자 3개밖에 없대. 그럼 3번에 해당하는 액성은 뭐였어? 산성이었어. 자, 이렇게 되는 거.
것이고, 문제가 더 뭐였을까? A에다가 X를 곱하는 것이었거든요. X 값은 여기에 있고요. A 값은 방금 구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용액에 대해서 식을 한 번 더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지우고 써보도록 할게요. 결과는 나온 거니까. 1번 산성, 2번 염기성, 3번 산성이었어요. 1번과 3번 용액에 대해서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의 합이 5대 X예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해지게 된 것이냐면 1번은 어차피 존재하는 음이온이 X-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4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용액은 4 더하기 6 더하기 6 몇이니 이거? 16인가요? 4 더하기 6 더하기 6은 16 부피분해. 그 다음에 음이온의 개수는 몇이 됩니까? 3.2의 H 플러스랑 이 0.6과 2.4니까 3개의 OH 마이너스, 그 음이온만 지금 쓰는 거니까 3.2를 먼저 쓸게요. X-가 차지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OH 마이너스는 고려를 해야 되냐? 고려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산이 더 많아가지고 OH는 반응을 다 해도 안 남을 거거든. 그래서 결국 10분의 4와 16분의 3.2를 계산을 해서 맞습니까? 그 계산을 하게 되면 혹시나 틀렸을까 봐서 5분의 2랑 160분의 16분의 32, 3.2 160분의 3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5대 X. 따라서 X는 2.5에 해당하는 값이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분모는 5로 똑같고 분자는 2대 1이겠지. 그럼 5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X는 2.5가 나오겠지. 자, A랑 X를 곱해 볼게요. A는 0.2였고요. 그 다음에 X는 2.5래요. 5분의 1에다가 2분의 5를 곱할게요. 그럼 정답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자, 쭉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화반응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 액성을 판단한다.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그걸 판단했으면 그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라든지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 문제의 조건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이온의 종류가 몇 개인지 주어졌으면 그것을 토대로 액성을 판단할 때도 있고, 혹은 액성 먼저 안 다음에 이온의 개수를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어차피 몰 농도가 두 개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몰 농도에다 부피 곱해서 실제 개수까지 환산할 수가 있어서 계산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문제이긴 했어요. 자, 어쨌든 과정이 중요하니까 처음에 제가 주황색으로 썼던 것들은 계산할 때 좀 편하라고 쓴 거고요. 여러분도 아마 실제로 막 문제 풀 때는 필요한 부분만 써서 풀었을 거예요. 음이온이 산성이라고 했을 때 뭐만 존재한다? X-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끌고 가는 것이 이 문제에선 제일 중요했고요. 아까 가정에서 둘 다 같은 액성을 가질 수 없음을 확인했고 1과 2가 산성과 염기성이면 확인이 되면 사실 3번과 1번 비교해서 X값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계였어요. 자, 그 과정에서 아까 부피분의 요 개수 해가지고 5대 3 이용하고 그리고 5대 X 이용했던 거 두 개 똑같은 식 두 번 쓴 것이죠. 그래서 미지수를 구해내는 그 과정을 잘 해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찾아주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의 합 혹은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 저거에서 계속 나올 표현이에요. 쟤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좀 다양한 기출문제 통해 가지고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이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총평에서 눈여겨볼 문항을 한 5문제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꼭 그것만 보란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그 문제들은 굉장히 핵심 개념을 잘 포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서 복습을 철저하게 해주시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고, 사실 그 번호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 문제의 발문에서는 내가 이 포인트를 찝어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기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자기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발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발문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 우린 출제자의 의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들을 익히는 게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꼭 해내야 될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찬찬하게 다시 한번 자기만의 시간 재가지고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스럽게 드린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실력도
당연히 향상하고 있는 중일 테니까 힘내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선생님과 함께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나머지 있는 좋은 강의들에서도 다시 만나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과 이제 수능 특강 그리고 기출의 미래 나머지 더 좋은 강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